네, 안녕하세요. 이윤옥입니다. 지난 한 주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이제 정말 가을이구나 싶게 일교차가 굉장히 커졌어요. 낮에는 햇빛 때문에 따뜻하지만 저녁에 외출을 또 하신다면은 따뜻한 겉옷 하나 더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5주 동안 건강 공부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마지막 주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9강과 10강 공부를 진행을 할게요. 9강 건강을 위한 주방과 가정 요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공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조리도구가 건강을 해친다. 전자레인지의 폐해. 가스레인지의 문제점과 인덕션 레인지. 음식이 건강해야 가족이 건강하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시면서 이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요. 주방 도구에서 나오는 중금속 문제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드릴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조리도구 집에서 어떤 거 쓰세요? 제 집에서 쓰는 조리도구들 한번 꺼내놔 봤습니다. 코팅 프라이팬, 범랑 냄비, 양은 냄비, 무쇠 주물 냄비, 스테인리스 냄비, 유리 냄비. 다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중에 뭐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는 다 쓰고 계시죠. 저도 써봤고 또 써보고 있는 조리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조리도구들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주철로 된 거요. 예뻐요. 저도 사보고 싶어서 몇 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열 전도율은 좋습니다. 근데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서 세척이 좀 힘들고요. 그리고 쓰시고 난 다음에 수분을 깨끗이 없애주지 않으면 녹이 쓰는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나 자기 그릇이요. 외관 굉장히 좋고요. 녹슬지 않죠. 근데 이제 사용하실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깨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도 1200도 이상 고온에서 구우면 안전하고요. 유리 종류에 따라서 납 등의 중금속을 또 내뿜는 유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냄비, 추억의 냄비 집에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또 라면 사면 하나씩 끼워주는 그런 마트들도 있고요. 열 전도율 좋습니다. 보통 다혈질인 분들을 얘기를 할 때 양은 냄비 같다라고 얘기하시죠. 확 끌어올랐다가 금방 확 꺼졌다가 얘가 그런 성질이 있죠. 그리고 세척이 어려우면요. 세척을 이제 좀 빡빡하다 보면은 표면이 얇아지면서 빵꾸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넣어서 끓이다 보면은 납 등의 중금속들이 같이 녹아 나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알루미늄의 단점을 보완한 코팅 제품들이 있죠. 코팅은 보통 테프론이나 불소, 마블 코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코팅이 벗겨지게 되면은 안쪽에 알루미늄이 녹아 나오고 또 이런 그 코팅 성분들은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고온에 가열을 하면은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쓰기는 편리하죠. 그 다음에 범랑 세라믹 종류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그 코팅을 무쇠에다가 코팅을 해서 쓰는 제품이에요. 색깔 너무 예쁘고요. 근데 저도 얘들 예전에 써봤는데 이 범랑이 벗겨집니다. 벗겨지면서 그 안에서 또 중금속들이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뚜껑과 그 만나는 부분에 수분을 제대로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코팅이 벗겨지거나 녹이 쓰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 냄비 요새 많이 쓰시는 분들 있으시죠?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위생적입니다. 녹이 슬지 않고요. 녹에 강하고 또 열 전도율이 높고 열 손실이 적습니다. 이게 요리가 빠른 시간에 되고요. 가장 안전한 재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리도구가 우리 건강을 해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중금속이 나오는 냄비, 오른쪽에 있는 이 냄비지요. 알루미늄 냄비요. 알루미늄이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가 치매로 죽은 환자의 뇌를 해부를 해보니까 뇌 속에 알루미늄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중금속은 일단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이 되지 않고 두뇌나 신장, 뼛속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심장병, 골다공증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을 하고요. DNA를 교란시켜서 또 암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알루미늄을 일부러 먹지는 않잖아요. 알루미늄의 흡수 경로를 보면요. 물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또 알루미늄 캔 제품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장약을 통해서도 있고요. 알루미늄 포일, 과자 포장지 등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내보낼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보다 많이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보다 장이 덜 성숙한 아이들에게서는 이런 중금속 흡수율이 5배 정도 더 높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는 좀 더 심각한 증상들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루미늄 냄비에 추억도 좋지만 음식을 계속 조리를 해 드신다면은 알루미늄 독을 내가 지속적으로 먹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추억의 냄비와 함께 내가 추억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설렁탕, 갈비탕 좋아하시죠? 요즘처럼 이렇게 쌀쌀할 때는 정말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이 안에도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연구팀이 서울 시내 105개 정도 음식점에서 이런 음식들을 수거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그 결과가요, 갈비탕, 설렁탕에서 중금속 검출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요. 육개장, 된장찌개, 비빔밥 순서로 또 중금속들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오래 푹 끓이는 음식들일수록 중금속 함량이 높다라는 거 눈치채셨죠? 조리 도구의 중요성을 또 나타내 줍니다. 보통 오래된 맛집 보면은 그 양은 냄비나 솥단지에 푹 끓이게 되잖아요. 조리 도구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아, 설렁탕, 갈비탕 좋아하는데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스테인리스입니다. 예, 스테인리스 아까도 가장 좋은 조리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선택의 기준을 한번 보시면요. 스테인리스도 종류가 수천 가지가 되고요. 등급은 얘도 한 150가지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내구성이 강한 크롬과 니켈의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좋고요. 크롬은 부식을 방지하고 니켈은 광택을 유지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보통 수술실에서 쓰이는 그런 수술 도구와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가 통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좋고요. 스텐이지만 바닥면과 옆면이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바닥면은 삼중이고 옆면은 또 얇게 되어 있으면서 접합한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접합한 부분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혹겹을 쓰지 않고 겹수가 많을수록 고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스팬 같은 것들은 3중 구조가 좋고요. 고온에 이제 요리를 하는 프라이팬이나 웍 종류는 6중에서 7중이면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스테인 제품 중에 명품들은요, 뭐 세트에 1000만 원이 넘는 샐러드 마스터, 커코, 타파웨어, 그리고 퀸쿡웨어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 재료만큼 중요한 게 조리 도구라고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냄비 다음에 또 많이 쓰시는 것들 전자레인지 많이 쓰시죠. 손쉽게 편의점에서는 뭐 손쉽게 쓰고 어디서든 편하게 쓸 수 있는 조리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집에 있어요. 이렇게 안 좋다는 거는 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들어서 버리려고도 했는데요. 버리기는 참 아쉽고 또 한 번씩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음식 데펴 먹을 때. 그래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조리 전자레인지가 어떻게 안 좋은지 한번 보실까요? 전자레인지를 켜시게 되면은 일단 전파가 만드는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음식을 넣고 데피실 때요. 수분을 포함된 음식물에만 이게 작용을 해서 따뜻하게 데피는 기능을 하게 되죠. 그릇 같은 것들은 데펴지지 않지만 우리가 만졌을 때 뜨거운 거는 음식의 열 때문에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데펴지는 과정에서 음식물의 분자 구조가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나아가서는 백혈병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쉽게 선택할 도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의 폐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1991년도에 미국의 한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혈액을 데펴서 수혈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혈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따뜻하게 데피는 기능뿐 아니라 분자 구조 자체를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이렇게 데펴 먹게 되면은 구조가 변형이 되면서 우리 몸에서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우리 몸속에 이제 독으로 남게 돼서 또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니까요. 전자레인지 그냥 쉽게 선택할 일은 또 아니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집에 전자레인지
참 이게 유용하기는 한데 버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다 버려야겠어요. 되게 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점들이 더 많으니까 집에 전자레인지 쓰고 계신다면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통조림 요리를 이제 요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통조림에 담아져 있는 간단한 음식들 많이 있죠. 근데 통조림은요, 캔 접합부를 납땜을 하고요. 캔 내부에는 이제 녹슬지 않게 주석 도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캔이 손상이 되게 되면은 그 안에 안 좋은 성분들이 빠져나오면서 같이 먹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캔 제품은 유통기한 지켜서 드세요. 조금 지나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드시잖아요. 예, 위험합니다. 캔 드실 때 한번 이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요. 또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주방이나 이제 가정에서 화장지 많이 쓰시잖아요. 키친타월도 주방에서 많이 쓰시고요. 근데 이런 휴지 종류도 천연 펄프로 만든 제품과 합성 펄프로 만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합성 펄프로 만든 제품은 재생 펄프 제품들은요. 제품을 만들었을 때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형광증백제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형광증백제가 발암물질인 거 아시죠? 그래서 천연 펄프 제품을 쓰시는 게 좋은데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계를 사용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집에 빨간 약 다들 가지고 계시죠? 포비돈 요오드액. 그 요오드액에 휴지를 담궈 보셨을 때 요오드액의 색깔이 그대로 묻어난다면은 그건 천연 펄프이고요. 그 휴지가 요오드액에 담궜다 뺐는데 검은색으로 변했다 하시면은 그거는 재생 펄프입니다. 이렇게 골라서 쓰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자레인지는 이제 쓰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많이 쓰시는 조리도구가 가스레인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많이 쓰시죠. 비흡연 주부가 폐암에 걸렸다. 저도 이런 기사 본 적 있고요. 전에 그 유명 코미디언 아버지가 중국집을 몇십 년 운영을 하셨는데 나중에 폐암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라는 그런 또 제가 방송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우리 몸에 좋지 않은데요. 가스레인지 그 푸른 불꽃은 대량의 공기 오염 물질을 내보내고요. 점화할 때 일산화탄소나 라돈 등 8만 종의 유해 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 앞에서 요리를 할 때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스레인지 위에 보통 후드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가스레인지에서 요리하실 때 후드는 꼭 켜놓고 요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후드 켜지 않고 그냥 실내에서 요리를 하신다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실내에서 자동차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래서 가스레인지에 요리를 하신다면은 환기도 잘 시켜주셔야 되고요. 보통 이렇게 나온 유해 물질들이 무거워서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나 어린 아이들한테는 더 안 좋죠. 그래서 환기도 간단히 문만 여시는 방법이 아니고 선풍기 등을 이용해서 밀어내는 방식의 환기를 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내 오염물질이 가장 많은 곳이 주방이고요. 그 주방 오염의 85%가 가스레인지와 오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치명적인 선암 발생 우려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가스레인지 앞에서 요리하는 비흡연 주부가 요리하지 않는 주부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4배에서 5배라고 하니까요. 이거 뭐 음식을 해서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참 고민스러우시죠. 그리고 선암에 발생할 우려가 남자들보다 2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참 요리를 진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기 싫은데 잘 됐다 그냥 시켜 먹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또 안전한 건 아니죠. 그래서 가스레인지 대신에 많이 또 선택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덕션 레인지 많이들 요새 쓰고 계시죠. 근데 인덕션 레인지하고 하이라이트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하이라이트는 전기를 통해서 열을 내서 요리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판이 뜨거워지고 보통 켜면은 상판이 뻘겋게 달아오르죠. 또 화상의 위험이나 화재의 위험도 있습니다. 근데 인덕션 레인지는요, 불꽃이 없어서 안전합니다. 인덕션 레인지는 전기를 통해서 코일이 자기장을 발생을 시키고요. 이 자기장이 그 조리 도구에 이제 열을 전달을 하면서 조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꽃은 없고 안전하고 화재나 화상 발생의 위험이 없습니다. 상판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열 손실이 적고요. 또 전기료도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조리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물 얹어놓고 잠깐 다른 일 보시면 물 다 쫄아버려요. 그리고 유독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요. 그렇지만 단점은 자성 스테인리스 용기만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쓰고 싶은 범랑이나 무쇠솥은 인덕션 레인지에서는 쓸 수 없고요. 인덕션 레인지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들은 또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덕션 레인지는 사실 상판하고 그 코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덕션 레인지 상판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제품은 독일 쇼트사의 세란이고요. 보통 고가의 제품들에서는 그래서 그 독일 쇼트사의 제품을 많이 쓰고요. 저가 이제 저렴한 제품들은 중국산 제품들을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 인덕션 고르실 때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 화재율의 60%가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올려놓고 깜빡하거나 또 잊어버리고 외출을 해서 그 일어나는 화재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내가 이런 깜빡깜빡증이 있다 하면은 인덕션 레인지로 꼭 바꾸셔야죠. 저도 가스레인지 없애고 인덕션 레인지 쓴 지 꽤 됐는데요.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조리가 빨리 되니까 저같이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이들이 쓰기에도 안전하고요. 불꽃이 없으니까요. 이제 조리도구는 전자레인지 버리고 인덕션 레인지 쓰고 이렇게 이제 정하셨어요. 그런데 집에서 요리를 해 먹자니 맞벌이도 하고 바쁘기 때문에 요리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외식 문화가 워낙에 잘 돼 있어서 외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건강한 음식이 아닌 거는 알지만 어쨌든 뭐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외식으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어떠실까요? 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 식사를 해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가정의 음식이 살면은 건강해진다고 하니까요. 근데 요리를 막상 하려니까 레시피가 너무 복잡하다, 할 줄 아는 요리가 없다. 요새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간단하고 건강한 요리 레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많이 찾아보고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은 레시피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재료를 고르셔야죠. 좋은 식재료 고르시는 거예요. 요새 뭐 텃밭을 또 텃밭에 식물 재배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아파트면 베란다에서 또 간단하게 키워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식재료 신중하게 고르신 다음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좋은 조리 도구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좋은 식재료 골랐는데 조리도구가 엉망이라서 영양소가 다 파괴되고 안 좋은 성분들이 담겨져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조리도구 선택하셔서 음식을 하시고요. 결국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음식입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내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또 요새 그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성격 장애도 있고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습관이 아이의 성적도 바꾸고 성격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양 중심의 식사를 했다면은 요즘은 이제 질 중심의 식사로 많이 옮겨져 가고 있죠. 그리고 탄수화물 중심에서 또 단백질이나 지방, 또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 식단으로 꾸미신다면은 건강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진정한 예방은 좋은 먹거리와 식습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은 발병된 다음에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듯이 우리 가족의 몸을 만들고 건강을 만들게 됩니다. 그 유전이라는 것들이요. 보통 고기를 좋아하는 집안은 대대로 고기를 많이 먹게 되고요.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집안은 대대로 또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게 되죠. 음식이나 건강도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족의 식생활을 지금 바꿔준다면은 건강한 유전적 요소가 계속 후손에까지 진행이 될 거니까요. 조리도구 선택하시고 또 좋은 레시피나 좋은 식재료 선택하셔서
건강한 음식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10강에서는 피부 건강과 좋은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장품과 경피독 어떤 관련이 있을까? 피부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선택하기, 믿을 만한 화장품 회사 고르기. 그래서 포인트는 화장품은 피부가 먹는 음식과도 같다라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04년 미국 적십자사에서 무작위로 신생아 제대혈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요, 암 유발 물질이 180여 가지, 두뇌 신경에 유해한 물질이 217가지, 선천성 장애 유발 물질이 208가지 등 총 600여 가지의 화학 물질이 검출이 됐는데요. 이 중 대다수가 화장품 성분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신 중에 산모가 화장품을 바르고 한 것들이 몸에 축적이 돼서 탯줄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바르는 화장품이 뭐 이렇게까지 위험할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피부는 살아있는 장기라고 합니다. 배설의 작용도 있지만 흡수의 작용도 하게 됩니다. 과거의 화장품은 표피에서만 머물다가 씻겨 나가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현재는 기술 발달로 이 화장품들이 진피층까지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화장품을 바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금속 등의 독성 물질들은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축적이 되는 게 문제이지요. 여기서 문제 하나 드려볼까요? 뱀의 독을 먹는 게 위험할까요? 뱀에 물리는 게 더 위험할까요? 답은 물리는 게 더 위험합니다. 마시는 독은 간에서 어느 정도 해독을 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은 혈관으로 바로 흡수가 되고 배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그래서 먹는 독보다 더 무서운 경피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화장품이나 세제, 치약, 샴푸 등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해서 인체에 침입을 하게 되고 체내에서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유해 화학물질들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아닌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질이고요. 그 중에 또 이제 중금속은 원래 지구 내에는 광물로 존재하는 물질인데요. 이 중금속 중에 화장품에서 검출된 중금속들이 있습니다. 크롬과 네오디듐인데요. 유명 화장품에서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이름도 참 어렵지만 한번 어떤 성분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크롬은 과민성 피부염과 습진을 유발을 할 수 있고요. 네오디듐은 눈과 점막에 자극을 주고 폐 조직의 혈류를 방해한다고 알려진 중금속입니다. 이런 중금속들이 유명한 화장품에서도 검출이 되었다고 하니까 화장품을 고르실 때 유명한 회사 제품이라고 안전한 거는 아니죠. 그리고 경피독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면은 책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화장품을 그래서 제대로 알고 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매니큐어 요새 네일샵 많이들 가시죠. 집에서도 많이 바르고 하는데요. 매니큐어는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또 프탈레이트 등의 유해 화학 성분의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데히드는 발암 물질이고요. 피부 노출 시에는 눈, 코, 목 부위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톨루엔은 기관지염을 유발하는 물질이고요. 구토나 두통, 어지럼증 등의 신경장애를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매니큐어 바르실 때 이런 증상을 느끼셨다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네일숍이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천식 같은 질환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킨 다음에 로션을 바르시죠. 저도 이제 스킨 다음에는 로션이다 라는 공식을 가지고 이제 공식 아닌 공식을 가지고 화장품을 바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형 마케팅 전략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보면요. 기초 4종 세트는
비슷한 원료로 점성만 다르게 만들고 용기와 이름만 다른 같은 성분이다 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 또 화장품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란 책에 이런 내용들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화장품의 제조의 원료값은 사실 판매가의 6%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요. 나머지는 마케팅, 광고, 유통 마진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책을 통해서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만원짜리 화장품보다 50만원짜리 화장품이 10배 이상 원료값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또 저자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은 제대로 알고 쓰는 게 중요하고요. 비싼 화장품이라고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요. 용기 성분 표시를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파라벤이나 타르색소 같은 게 들어있는지 성분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선택을 하시면은 조금 더 내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피부를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피부는 이렇게 생겨 있대요. 두께는 약 1.5에서 4mm 정도고요. 무게는 한 4에서 5kg 정도 되고 온몸을 덮고 있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표피층과 진피층, 그리고 진피층 밑에 피하지방층, 이렇게 이제 구조는 되어져 있습니다. 각질층은 많이 들어보셨죠? 쪼개보면은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나뉘어져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까지 뭐 내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피부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건 한번 인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피층까지 흡수가 되는 화장품이 좋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 피부가 하는 8가지 작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피부 보호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 가장 바깥쪽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부터 또 물리적인 압력으로부터 또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를 하고요. 체온 조절 작용이 있습니다. 모공이 확장과 축소를 하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을 하고요. 세 번째로 감각작용도 있습니다. 온각, 통각, 촉각 이런 이제 감각작용들을 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 분비 및 배설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은 노폐물을 호흡이나 소변, 대변을 통해서 배출을 하고요. 또 피부는 땀을 통해서 노폐물을 분비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흡수 작용도 있습니다. 아까 화장품이 진피층까지 들어가면서 그 성분들이 문제가 되는 제품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또 성분들을 흡수하는 작용도 있고요. 여섯 번째, 비타민 D 합성 작용도 합니다. 우리 피부는 햇빛과 같이 만나게 되면은 비타민 D를 합성을 하게 되죠. 비타민 D는 뼈 성장이나 뼈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항암 비타민, 면역 비타민이라고 많이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비타민 D 체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또 많이 부족해지는 그런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장작용도 우리 피부는 하고 있죠. 예,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온 영양소들이 쓰이고 남으면은 피부의 피하지방에 또 저장이 되게 되죠. 그리고 재생작용도 하게 됩니다. 우리 피부는 또 각화 주기가 있어서요. 아이들의 피부가 탱탱하고 좋은 것들은 이 재생 주기가 짧기 때문이죠. 노화가 진행되면서 재생 주기가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재생작용도 피부가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고요. 실내 또 생활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건조한 생활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화장품은 이제 남녀노소 필수적인 그런 것들이 되었죠. 피부 노화 곡선을 한번 보시면요. 20대부터 25세까지는 가장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대에는 수분 보유량이 이제 감소를 시작하고요. 미세주름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아이크림도 바르기 시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30대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이 되고요. 주름이 이제 또렷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에는 전체적으로 탄력이 감소하고 피부 톤이 이제 변화가 있고요.
주름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50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피부 두께도 얇아지고요. 얼굴에 윤곽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름골이 굉장히 깊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화장품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노화를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화장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죠. 좋은 화장품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식물성 재료로 만든 화장품을 쓰셔야 합니다. 동물성 화장품이나 또 석유괴, 광물성 화장품을 쓰시게 되면은 볼 때는 이제 번들번들하고 유분기가 있고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요. 사실 피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성 재료로 만든 수분이 많은 화장품을 쓰시는 게 좋고요. 세안제는 노폐물만 제거하고 천연 피지막까지 제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피부를 가장 바깥에서 지켜주는 천연 피지막은 남겨줘야지 하는데요. 알칼리성 세안제를 쓰시게 되거나 또 너무 자주 세안을 하시게 되면은 이 피지막이 벗겨지게 되죠. 그래서 약산성 그런 세안제를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천연 피지막은 남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부의 각화 주기를 4주로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하죠. 우리 각질층은 이제 오래된 피부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피부가 이제 올라와서 채워주게 되는데요. 그런 각화 주기를 4주로 잘 유지를 시켜 주는지,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가 적절히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은 A와 B 두 가지가 있고요. 자외선 A는 비가 오는 날에도 창문을 통해서 우리 피부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되죠. 자외선 A는 진피층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주름을 발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외선 B는 한여름에 많이 나오고요. 또 화상이나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외선 B는 표피층까지만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자외선 A와 B가 적절하게 잘 차단이 된 제품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지 않으시면은 피부 노화가 또 많이 진행이 되기도 하죠. 피부 산도가 약산성 pH 5와 비슷한 약산성 화장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에 이 약산성 균형이 깨지게 되면요. 모낭충이 번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염증이나 트러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산도와 비슷한 약산성 화장품을 쓰시고요. 피부 탄력을 복원시켜주는 화장품을 쓰시는 게 또 좋습니다. 진피까지 잘 들어가서 콜라겐, 엘라스틴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또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는 이런 피부 탄력을 복원시켜주는 화장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화장품 선택하시는 6가지 방법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화장품을 써야 될까? 좋은 화장품 선택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믿을 만한 화장품 회사는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안전한 천연 식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어떨까요? 먹어도 되는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다면 훨씬 안전하겠죠. 그리고 인공적인 향보다는 자연향을 사용하는 화장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피부 반응 검사나 알레르기 검사, 또 안과 반응 검사를 거친 제품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요. 동물 실험보다 사람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화장품을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철저히 관리가 되어져 있는지, 이것은 건강보조식품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철저히 관리가 되는 제품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많은 화장품들은 OEM 방식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요. 한국 콜마에서 많이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세 번째, 최첨단 장비로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요, 최첨단 장비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공초점 현미경, 디지털 이미지 분석기, 주름을 파악하는 기계이고요. 하이코프라고 피부를 측정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적외선, 자기 온도계 이런 것들은 이제 피부 트러블을 징후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이런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 회사인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 화장이 가볍고 오래 지속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지. 화장을 했는데 불편하다면은 굉장히 화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화장을 했지만 답답하지 않게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화장품을 만든다면은 이 회사 제품 한번 써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회사의 제품을 선택을 하시고요. 피부를 맑고 젊게 유지시키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피부를 맑고 젊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약산성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맞는 약산성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지. 근데 보통 시중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70%는 약알칼리 화장품이라고 해요. 약 30% 정도만 약산성 화장품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섯 번째, 피부 진피층까지 좋은 성분을 침투시키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화장품이 진피층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피층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진피층까지 성분들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화장품은요, 피부 건강은 바르기만 한다고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는 게 좋은 피부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유지하시면서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선택을 하신다면은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5주 동안 앞서 1강부터 5강까지 강의해 주신 강사님, 저는 6강부터 10강까지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리고 공부하셨던 내용처럼 건강은 제대로 된 식습관, 생활 습관으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거 배웠고요. 내가 제대로 된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수술과 약물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또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그 부분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반드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 많이 지키시고요. 가족의 건강까지 챙기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